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방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들리는 얘기라 식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방이 위태롭다는 얘기, 이를 해결하겠다는 장담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들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에서는 지상파 처음으로 지방이라는 지방자치만을 주제로 해서 함께 길을 모색해 보고자 대선 후보들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오늘 나오시는 후보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떤 비전, 구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어느 분이 나오실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과 청년,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씀해오신 후보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16개 지역 MBC 그리고 9개 지역 민방 OBS 경인방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 진행해 주시는 우리 안희성 부국장님, 또 패널로 애써 주시는 이국은 선생님, 조덕호 선생님, 민기 선생님, 오늘 좋은 질문과 조언을 참고로 해서 저와 정의당의 지방자치 공약을 만드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지방을 살릴 공약들을 내주고 계신데요. 또 심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공약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심상정 후보와 함께 지방자치를 논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조덕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국은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앞으로 70분간 이제 지방자치를 논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자리에 모시는 대선 후보들께 공통적으로 들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지금 31년째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래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년 전에도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제 전국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올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모든 지역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매우 강력하게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시대 정신이 돼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방 자치를 강화하자는 것은 곧 국민 주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가는 민주주의를 35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의 삶의 요구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민주주의가 강화될 때가 됐다. 그것이 진정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라고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년 화석 문명 시대를 전환해야 되고 또
극심한 불평등을 만들어왔던 70년 성장 제일주의를 바꿔야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로 만든 35년 양당 정치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탈석탄 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 지역 분권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지역 분권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녹색 경제는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메가시티는 좋은 지방 분권에 대한 답을 만들었는데 질문이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개의 강소도시, 그것을 중심으로 한 2000개의 커뮤니티 도시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이제 찬찬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후보께서 5년 전에 대선 운동하실 때보다 지금 지역의 위기감을 지역민들이 더 많이 느낀다는 얘기시죠? 네네. 네. 그럼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수치를 말씀하셨지만 지방 분권을 그렇게 외쳤어도 지금 수도권 인구가 지금 이제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더 생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할 출발점이 지방자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일 텐데요. 심상정 후보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오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과 해법부터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세 분께서 질문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먼저 민기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 40년 이상을 어떤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의 지위 향상 이런 일을 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해 오셨습니다. 지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곳, 또 소수입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이 지방자치의 활성화 또는 균형 발전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방자치의 체감도는 낮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하는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35년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양당 정치, 결국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데요. 수도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의 원하는 거, 또 수도권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결국은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해온 정치 이것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겨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회가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양당에서 권력을 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난 정치가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기득권과 양당 정치의 이해관계가 지금 밀착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핵심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책 방향은 뭐냐면 결국은 지방 분권과 자치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삶의 질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안 나가봤습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서울에서 사나, 그러니까 수도에서 사나, 도시에서 사나, 농촌에서 사나 삶의 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 삶의 질이 균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말하자면 외형 중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예산 규모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 것이 저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체감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주는 권한과 책임도 많이 취약했지만 지방 정부에 주는 권한과 책임, 그 예산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될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 중심의 외형적 발전이 아니라 지역 주민 중심의 자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당 정치, 성장 제일주의에서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 피해가 가장 큰 지역과 청년이었다.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조덕후 교수님. 네. 예.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환경, 녹색산업 등등을 많이 주장해 오셨고 그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문제의 본질은 지방에 특히 시골에는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표현이 됩니다만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이 거의 사람 사는 곳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제 절망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에서 이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 균형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성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균형 성장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텐데 지방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드실지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대한민국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은 그린 경제, 녹색 대전환의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밖에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이제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서 녹색 혁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디지털도 녹색 안에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 기반이 재건돼야 되고 또 지역 인재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 대학이 이제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교육, 또 그 복지, 돌봄 이런 주민들의 삶의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 이제 동남권 부울경 같은 지역은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반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 탄소 기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소 기반 경제를 빨리 탈탄소 기반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탄소 국경세라든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이제 현재의 위험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겪었던 러스트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화학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청년들이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또 탈탄소 기술 혁신과 또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여러 그 산업 기반들을 특히 이런 산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그 녹색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R&D 투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그 이제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 기반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위기 지역이 될 수 있는데 또 고용 불안이 될 수 있는데 또 탄소 기반 전환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고 정부의 예산과 또 여러 법률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그린노믹스 공약이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정책에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린 경제의 핵심이
지역별 탈탄소 전환 플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30년까지 총 500조 규모의 그린 공공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의 그 산업은행을 그린 공공은행으로 전환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 방향이 물론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앙에서도 이제 그 직접 관할하는 R&D 투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산업을 전환하고 또 새로운 녹색 산업들을 일구는 그런 R&D 투자를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저 이번에는 이국은 교수님께서 네.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력기관들이 그 공공기관들과 함께 더 지역으로 가야 한다. 네. 이제 그런 공약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개의 강소도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공약인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헌법교수로서 생각나는 것은, 독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네. karlsruhe라고 하는 이를테면 강소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로 지방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권력기관들 중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내려가서 실제로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다 서울로 다시 와버리고, 네, 그래서 아예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주요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좀 보내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포항 같은 곳에서는 기왕에 잘 있던 포스코 본사가 네. 지금 포항을 떠나서 서울로 가겠다, 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좀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추가로 내려갈 권력기관들, 그리고 대기업을 더 본사를 내려보내거나 또는 있는 본사는 지역에 그냥 있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방안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지금 국회 및 청와대 권력기관이 빨리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것도 이제 절반 정도의 합의 수준에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일단은 행정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말하자면 지역 균형 발전의 전략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제 위에서 지금 대기업이나 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왜 서울로 오겠습니까? 서울이 행정의 중심이고 여러 경제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해 놓으면,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같은 데가 전북에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금융 인프라를 조성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세종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본사들도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면 굳이 서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안 가는데 그것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사실 불합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산업 분야의 대전환의 인프라나 지원이 집중된다면, 그것이 결합이 된다면 지방에 본사를 두는 것을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기업 본사가 지금도 지금 포항에서 서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허탈감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제 움직이는데요. 네. 인센티브 아니라도 기왕에 서울특별시가 갖는 또 그 중심으로서의 여러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이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현재의 틀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탈탄소 전환이 핵심이잖아요. 특히 철강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소 발전에 대해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말하자면 그 회색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 기반을 전환하는 것은 그린 수소가 필요한데, 이 그린 수소 지금 그 개발을 하겠다고 포스코도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대 핵심 과제 중에 그린 수소 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 그린 녹색 전환 과정에서 그린 수소 R&D 투자 이런 것들을 포항에 집중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자면 녹색 전환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는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지만 이제 뭐 보통 이야기했던 뭐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기존에 했던 툴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차피 지금 우리 산업이 대전환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포스코 같은 철강 산업은 또 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핵심 기술의 어떤 전환이라는 게 기업 차원에서만 안 되거든요. 네. 정부가 이것을 거들어 줌으로써 저는 그런 인센티브 효과 이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징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포스코의 포자는 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탈탄소 하겠다고 서울로 옮기면 포스코가 서스코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제 원래 현대중공업도 본사 이전 문제 때문에 울산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좀 강력하게 좀 그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조덕호 교수님께서 이어주시죠. 예. 이 사실은 이제 지방과 주방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많고 100가지의 답안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 완전히 기울어진 시소다. 그래서 어떤 정책과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수도권은 다 쏠리게 돼 있다. 그럼 이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 살면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플하게 네, 네, 보면 네. 아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교육은 결국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뭐고 말을 하거나 글로서 뭘 표현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다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 내용은 바로 도덕성과 창의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래 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갈 거로 확신하는데 역구독 창취업입니다. 그게 네? 무슨 말? 역구독 창취업. 그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구독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독을 하잖아요. 그죠? 역구독이라는 건 기본소득이나 지원처럼 돈을 받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업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역구독 창취업을 하면은 바로 디렉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의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지역에 창업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효과도 있고 임금 상승 효과도 있고 공당의 직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교육혁신을 어떻게 묶어서 지방의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을 한번 후보자께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은 그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또 어떤 대접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일변도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전공한 것과 또 내가 그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는 문제하고 별개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뭐 이게 그린 경제가 다 만병통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탈탄소 전환이라는 것은 그 산업이 있는 곳, 그 기업이 있는 곳, 그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50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뭐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한다든지 특정 업종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역 기반, 지역 산업 기반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 거점으로 특히 거점 대학에 집중적인 R&D 투자를 하고 지역 그 대학과 지자체와 그다음에 산업이 연계된 그런
연구센터 또 연구 허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융합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연결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재정 R&D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 교육도 지금 기본적으로 그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가장 낙후돼 있어요. 기업도 이제는 그 대기업들은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과거에는 환경 문제면은 이게 비용 문제였어요. 기업으로서는. 근데 지금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리백이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은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로서는 경쟁력 문제고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실제 그 녹색 대전환 시기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그 우리 이제 학문의 중심인 대학, 지역 대학들이 되살아나고 지역 산업 전환의 연구 중심이 되고 허브가 되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절호의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린 경제의 어떤 철학,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시장과 사회가 함께 가고 또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이런 이 리더십의 그 철학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든지 또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교육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온라인 동일한 과목을 전국의 교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획일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너댓 명만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그걸 수업을 듣고 네. 학생들이 학교 와서 강의를 직접 하면은 클래스도 줄어들면서 지방대학도 살고 그다음에 또 꼭 필요한 것은 대면 교육을 하고 그래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아까 이제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R&D를 집중 투자하겠다. 저런데 R&D를 집중 대학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 R&D를 공장에다 투자를 해가 대학생들이 아예 바로 공장에 가서 실제로 생활하고 하면서 좀 상상이 되면 아주 융합돼가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각자 대학 캠퍼스 따로 있고 공장이 따로 있고 이랬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 추가.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산학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뭐 클러스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그런 구상이 현장에 다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현장이 절박합니다. 현장이 절박하고 또 기업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정부 지원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기술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대학과 또 대학 또는 연구소와 또 기업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마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학에 집중 투자한다는 건 이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인이 세계 5위 수준이더라고요, 규모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의 70%고 이제 일반 대학이라든지 또 연구소는 규모가 작아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대학의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 과학이 약한 겁니다. 기업에서 아무래도 기술 투자를 할 때는 응용 분야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런 우리가 그 탈탄소 전환이라는 거는 문명사적 전환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천 기술도 강화해야 되고 기초 과학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의 집중적인 어떤 R&D 투자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게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요?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제일 심각한 것은 사실은 뭐 부동산이나 일자리
뭐 이런 문제보다도 그 마음속 깊이에는 이제 과연 사람 사는 맛을 느끼고 보람 있게 살아내는가라는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역의 문화적인 소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탈탄소 그 대전환이나 디지털 대전환의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유튜버들이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만드는 짧은 유튜브 영상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뭐 100만 뷰가 훨씬 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문화산업, 예술산업, 이야기산업 등등으로 마음껏 자기 길을 펼쳐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아직 현 정부나 또는 기존 공무원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만 몰려드는 젊은이들이 각 지역에 가서도 세계를 상대로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사람 사는 맛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 같은 거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자존감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이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청년들의 55.4%가 지금 한 22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 특히 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것은 이제 서울에 기회가 많은 것도 있지만 문화적 삶의 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12 경제 선진국인데 선진국일수록 문화적 삶에 만족도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좀 질 좋은 문화적 공간에서 아이들의 미래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 또 문화적 접근이 가능한 그런 균형 발전 정책을 저는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낯선 표현인데 전 국토의 삶의 공간에 강력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어디에 어떤 인프라를 하나 구축하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개의 강소도시에는 적어도 거기에는 예를 들면 작은 지방대학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화 예술이 접근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작지만 그 탄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공약한 것 중에 모든 시민들이 10분 안에 그 도서관이나 또 문화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공약을 제가 낸 적이 있고 실제로 제 지역구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전시관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예술 또 교육시설, 예술인 창작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시설만 있다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이 꼭 무슨 어떤 서울에서만이 아니라도 지역에서도 자기 창작의 꿈을 키울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인들의 단지에는 여러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뭐 임대 아파트든 또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 뭐 지금 불란서에서 하고 있는 앵테르미땅 같은 예술인 이제 고용보험 같은 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약간 부분적으로 좀 차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대폭 강화해서 다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면 아마 문화예술인들은 자기가 필요로 되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이제 지방 분권을 스스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튼 깊이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른 후보 쪽에서 나온 얘기가 같기는 한데요. 공공극장을 제작극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우나 등을 직접 고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혹시 함께 좀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어떤 뭐 건물이나 인프라 중심으로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그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지역구에 있어 보면 지금은 특히나 이제 뭐 도시 수준에서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데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자들이라든지 또 뭐 여러 예술 문화 분야에 있는 뭐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예술인들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지역 그 복지관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퀄리티도 좋습니다. 기타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전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이런 데 좀 1차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100개 강소도시를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 100개 강소도시에 2,000개 커뮤니티 시티를 두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 있는 어디는 문화예술인 마을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극장이 좀 규모 있게 들어서고 어떤 지역은 전시관을 둬서 거기는 이제 미술인들이 또 공간을 갖도록 하고 또 조금 더 청년들 학교, 대학이 있거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인디 밴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공연장이라든지 연습장 같은 거를 대여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키우고 또 어르신들이 좀 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데는 조금 이제 그 환경이 좋고 그 산이나 바다 근처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특성화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식의 저희가 그걸 다이버시티라고 저희가 지금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플랜 안에 지금 이 공공극장을 포함한 네. 그런 이제 영화 도시 또는 연극 도시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을 지역민이 가장 잘 아니까 그 문화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문화분권, 문화자치라는 이야기도 예술 문화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 말씀대로 이제 전국의 삶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면 정말 지역의 청년들의 자존감이 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이어서 이제는 지방 재정과 행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권한을 주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또 이 재원을 집행할 행정권이 없으면 또 자치분권은 요원할 텐데요. 민기 교수님?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든 뭐 지역의 일이든 사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재정인데 실제 지금도 우리가 지방과 중앙의 재정을 봐보면 한 55%는 지방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45를 사용하고 지방이 55를 사용하지만 들여다보면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서 비목을 다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뭐 과거에는 우리가 8대2 그러니까 국가가 국세를 80을 걷고 지방세로 한 20.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대2를 뭐 2할 자치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7대3이다 해서 이제 약 지방세 비율을 뭐 30%까지는 안 올렸지만 그래도 한 27%까지는 뭐 내년 정도 가면 뭐 올릴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로 지방이 분권화된 정부로서의 지방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자기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의 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곧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인데 지방에서는 뭐 7대3을 6대4까지 이렇게 올려달라 비중을 좀 조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돈 문제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재정 자립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재정 자주도를 높이는 그렇죠, 건데 그래야 예. 이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돈 마련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중앙정부 교부 비율을 높이는 게 있고 또 지금 지방정부 조세권 확대
지방세목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서 세수를 확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조세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나라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이게 조세권을 이양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조세권을 주면 걷는 것보다는 감세해 주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조세 경쟁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솔직히 쉽게 생각하면 지방 정부가 꼬리표 달지 않은 교부금을 더 내려주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는 점이 있다면 지방세로 이양을 더 확대하는, 비중을 더 높이거나 또 세목을 더 넘겨주는 이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과세권 이양 문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개헌안에도 상당히 강도 높게 조세권 이양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할 때는 조금 이제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냐. 자주적인 어떤 세액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안전한 방법은 중앙 정부가 꼬리표가 없는 교부금을 이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세목을 늘리더라도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뭐 경기도, 서울, 울산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을 거고, 저기 호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격차가 커지니까 결국은 중앙 국세를 가지고 교부하는 것은 이제 상박하우로 가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토론 중에 우리 이제 그 공약을 낸 것 중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강남에서 얻은 세금을 강남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매우 최악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도 드렸어요. 강남에서 거둔 거를 전라남도에 줄 수 있고 또 뭐 충청남도에 줄 수 있어야 이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 주소. 예, 뭐 항상 예산 문제는 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산은 늘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후보자님 말씀하시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발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미 그 복지 연금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그럼 돈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농촌에 가면 농지연금, 도시에는 주택연금,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해서 쓰면은 지금 많이 이제 조금씩 인기를 얻고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복지로 활용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그 엄청난 돈을 유동화를 시켜서 동산화를 시키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될 뿐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연금도 하고 있고 농지연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 상속이 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그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이 뭐가 하면 제가 살다가 돈이 남으면은 돌려받습니다. 근데 빨리 죽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남으면은 그걸 안 갚아도 됩니다. 모자라면. 그래서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복지를 계획할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 뭐 3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방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방안이 혹시나 있으시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 복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규모가 큰 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활급여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하고 매칭이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동네는 더 크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서구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데는 거의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가 다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거 기초연금 다 들이다 보면은 지역에서 재량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원래 이게 매칭을 할 때 이유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주면 지방정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명확한 그 지급 기준과 또 예산이 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100% 보편복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재량권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건 즉각 그게 원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중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은 중앙 예산으로 다 해결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한 이제 주택연금 유동화라든지 주택연금 유동화 그 기준을 제가 이제 9억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내 가지고 고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 한 채 이게 갖고 있고 그 자식들한테 나중에 물려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대학까지 가르쳐서 했으면 해야 되고 부모 복양은 안 하고 유산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노후에 충분히 쓰시고 그 자식들한테 신세지지 말고 쓰시고 남은 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저는 그 노령화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노인들이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아까 지금 묶여 있는 돈들을 유동화해서 푸는 거 그거 전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네. 그 제가 설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늘어가는 또 이 지방정부 복지 예산 부담을 또 감감을 줄여줄 수 있는 또 해안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민기 교수님. 예,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그 재정 통제는 뭐 줄이고, 그다음에 지방에 정말 세원이 있는 곳은 뭐 지방세라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뒤처진 곳은 교부세 명목으로 해서 사실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방을 들여다보면 그런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이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현재는 많은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민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에 처음에 우리 소개할 때 우리 후보님께서 위에서부터의 어떤 지방자치 그런 폐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지방에서 느끼는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을 좀 달라 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환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는 1년에 관광객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한 1,200만 들어오는데 이전에는 1,500만, 1,600만 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환경에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시키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뭐 환경 부담금이랄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국가에서 정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오로지 이제 중앙행정기관만이 정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역에 과감히 넘겨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게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이라는 게 강화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의 자기결정권이 빠진 지방자치는 그거는 이제 공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다 모릅니다. 특히나 지역 사무와 관련돼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고 그 지역에만 한정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정부 국회에서 다 하다 보니까 거의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들러리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기 결정권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자치 입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빨리 없애야 이 자주적 결정권이 이제 될 수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 중앙정부 출장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이렇게 작동 원리를 보면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책임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좀 더 지역사회의 그 결정적인 문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뭔가를 뭐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받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례로 이제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니까 이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심 후보님은 사실 그동안 과거 대선 경험도 있으셔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심 후보님께 드리고픈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시골의 마을마다 이장님이 계신데요. 그 이장님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이 총회를 통해 뽑은 이장님을 다시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 즉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장님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자치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임명이 아닌 위촉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의 행정적인 부분도 잘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자립을 하려면 주민자치회관을 주민이 직접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주민자치회관을 주민이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운영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역 농촌은 한없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복제품을 양산하는 메가시티보다 보충성의 원리로 기초 코민을 더 단단하게 하는 연방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 쿠데타 전에 했던 읍면자치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건설 폐기물만 해도 20만 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탄소를 품고 있는 목재, 나무 같은 경우는 90% 이상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벌어지는 가구들이 지역 내 순환이 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거점을 리빙비 센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빙비 센터 같은 것들이 지역 내에 지방 도시에 많이 분포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기후 관련된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후보님의 그리노믹스 공약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바람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다들 간 목소리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차근한 그런 지방자치 내용으로 혁신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고요. 그 이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임명하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읍면동이 부활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상으로 도저히 안 되면 직선을 해서 뽑아서 위촉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편법인데, 읍면동을 읍면자치제도 부활하는 게 필요하다. 주민 숫자가 적으면, 그러니까 주민 숫자를 기준으로 자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행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인구의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뭐 인구가 적은 그런 마을은 아예 자치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그건 헌법상의 권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방제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사실 저희 당의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그 개헌안은 거의 연방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장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행정기구 개편 그 행정 이제 광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메가시티 대신 그런 그 아까 저는 뭐 강소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기후위기 시대는 이렇게 분산형 그 삶의 그 형태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열심히 연구하셔서 지역 균형 발전 대안으로 내놓으셨지만 이미 질문이 달라졌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관 같은 데를 좀 주민자치 조직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비영리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좀 중심을 잡으면 주민들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그다음에 한 가지 네. 아까 그 뭐 가구 같은 경우에 폐가구를 이렇게 리빌딩해서 순환하는 이런 리빌딩 센터를 두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녹색 사회에서는 순환과 재생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되고 제가 그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보장제도를 통해서 1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녹색 일자리들, 재생, 돌봄, 순환 이런 일자리들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폐휴지 줍고 뭐 하는 그런 그 봉사활동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손대지 않지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일자리들의 실질적인 화폐적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일자리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자부심 같은 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부심 있는, 자존감 있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이제 지역 일자리 보장제의 내용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돈은 어딨냐? 근데 이 돈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일자리는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을에서 또는 기초에서 이제 그 만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아주 그냥 복잡한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통폐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군을 또 상당 부분 유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업급여도 또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짜맞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하면서 이제는 사회 가치 노동이 중요한 보람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가치 일자리도 결국 노동의 제대로 된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 당연하죠. 네. 예. 그런 말씀까지 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를 바꿀 큰 그림, 이번에는 계속해서 자치분권, 헌법과 제도에 관한 대담을 이어보겠습니다. 심 후보님은 지방분권을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게 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국은 법학과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지역의 입장에서 제도 차원에서 가장 아마 이제 기대가 많았던 것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헌법을 원포인트라도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을 헌법에서 좀 바꾸고 그래서 이 자주
조직권, 자치입법권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특별히 자치경찰제가 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약해져 가지고요. 지금 심지어 이건 무늬만 자치경찰제다라는 그 비판이 각 지역사회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 분권형 원포인트 헌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자치경찰제 지금대로 놔둬도 되겠는지 빨리 바꿔야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분권 개헌은 개헌의 그 핵심 과제라고 저희 생각하고요. 정의당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과제를 참명한 바가 있는데 잠깐 소개드리면 이제 첫째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지방 분권 국가로 이행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에 기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고요. 셋째는 입법권 문제인데요. 지방의회도 입법권을 당연히 배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넷째는 중앙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중앙 정부가 해야 될 그 역할 사무를 명시하면서 나머지는 다 지방에 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과세권 보장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 지방 자치경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력한 여러 개혁 그 과제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뭐 저희하고 공약 싱크로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무튼 뭐 거의 그 민생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정의당이 일찍이 세웠던 그런 이제 공약을 거의 다 받아들이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정치 과정을 거쳐서 거의 용두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질됐다든. 이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은 사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주민의 주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기능으로 중앙정부와 분리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권한 조정 차원에서 낑겨가지고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점에서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검찰 개혁도 변질된 지금 검찰 개혁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이 대담이 사실 또 시간이 제한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질문도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교수님. 예,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그 우리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분권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권한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자치,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의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데 정말로 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안 이것과 또는 어떤 지방자치의 특징은 어떤 다양성 이런 거기 때문에 차등적인 우리 지방자치 분권 이런 부분도 좀 구상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의 두 바퀴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인데 우리는 지금 단체자치 중심으로 그동안에 되어왔고 이번에도 이제 지방자치법 지난번 개정될 때 단체자치 부분만 지금 살고 주민자치 부분은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삭제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는 단체자치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방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방 토호들과 유착 관계 속에서 지방의 기득권 그 사람들의 어떤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주민자치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뭐 거창하게 뭐 하여튼 이렇게 선출은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도. 근데 이 주민자치 구성이 그 다양성이 제고되고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주적인 대표성이나 또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직업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그런 뭐 공모제, 추첨제, 그리고 직선제,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명실상부한 어떤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일을 하려면 이제 권한이 강화돼야 되니까요. 결정 권한이.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읍면동의 그 행정 보조기구, 또 뭐 협의나 심의기구에 이렇게 그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 지방자치에 대해서 심 후보님을 모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심 후보님이 이제 걸어오신 정치 행보는 이제 비주류가 같이 주류가 되는 진보의 길을 모색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변방이 되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녹색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삶도 그러면 선진국다운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1위입니다.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출생률 전 세계의 최저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거듭 지금 산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렇게 차별과 불평등이 심한 나라,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의 다 소멸 위기를 걱정할 정도의 이런 나라, 이렇게 방치되는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성장으로 시달려왔습니다. 그 기간은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정치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복지 대통령, 또 녹색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들의 삶터는 어디냐? 지역입니다. 이런 시민들이 사는 선진적인 삶을 살려면 그 삶터인 지역이 선진적인 지역이 돼야 된다.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또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돌봄이 있고, 또 여러 자신의 어떤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어느 지역을 가서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공간에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동안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과 많은 대담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상파에서 지방자치만을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한 건 처음이었기에 오늘 후보님과의 대화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심상정 정의당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열띤 토론 이어주신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음 차기 대통령께서는 사람들이 떠나는 지방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살고 싶은 지방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